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림대교가 폭발을 했습니다. 하필 푸틴의 생일 바로 다음 날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국제적으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대교에서 트럭이 폭발을 하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그러면서 대교도 무너지고 화재도 났는데요. 러시아가 약 5조 원을 들여서 만든 크림대교는 푸틴에게는 특히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결합한 상징적인 결혼 반지라고 하는데 이런 푸틴의 성지로 불리는 크림대교가 붕괴하면서 외신에서는 러시아의 자존심도 크게 구겨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의 핵공격 시계가 더욱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쪽에서는 보복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배후를 우크라이나로 보고 있는 듯하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사건 직후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번 사건이 시작이고 러시아가 도덕질한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트위터에서도 크림대교가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다음은 무엇일까라고 언급을 하죠. 다만 이번 폭발이 우크라이나 측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추측이 난무한 상황이죠. 러시아 강경파들은 이번 크림대교 붕괴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면서 강력한 보복에 나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폴리티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를 암흑시대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총사령관을 초강경파로 교체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 러시아는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입주한 키오 빌딩을 공습하고 여러 차례 폭발물을 발사하고 있는데요. BBC 기사는 보도를 하는 도중에 뒤에 폭발물이 터지면서 연결이 끊깁니다. 이처럼 공포스러운 현장이 실감할 수 있는 영상들도 다수 올라왔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평가하고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BBC 기사입니다. 70세 생일 바로 다음 날 벌어진 이번 사건은 푸틴에게 큰 모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CNN 방송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모욕으로 여기고 있으며 집요하게 보복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요. 러시아는 지금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려고 애쓰지만 푸틴의 이미지에 타격이 가는 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ABC 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푸틴이 2000년 집권 이래 가장 취약한 상태인데 푸틴 입장에서 실패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2단계에서 내키지 않는 일이고요. 지금 현재 광고가 보이지 않지만 밑에 아래 본문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도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운 길처럼 보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스 기사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죠. 푸틴이 자신의 역사적 사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궁지에 몰린 푸틴 감정이 이성보다 더 앞설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즉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지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신 기사에서는 모욕이라는 단어가 다수 등장을 하고 있고 푸틴이 궁지에 몰렸다는 느낌이 다수 들고 있습니다. 크림대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먼저 크림대교는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유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군사 보급로입니다. 때문에 이 다리가 없게 되면 러시아군이 보급에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기사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한 건 현재로서는 크림대교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러시아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번 사건은 거기에 더욱더 큰 바람을 불어넣은 셈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아마겟돈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핵 전술을 사용을 할 경우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파멸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물론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강경한 입장에 미국 입장을 표명하긴 했지만 외신에서는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어떻게 하면 궁지에 몰린 푸틴이 핵 버튼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면서도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한 미국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쪽에서는 이번에 바이든이 아마겟돈 발언을 두고 나토는 한때 푸틴의 승리를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그의 패배를 걱정한다라고 지적을 하네요.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패배를 안기면서도 그가 궁지에 몰려서 핵무기 사용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탈출구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존 볼턴 같은 강경파는 푸틴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당국자들은 다만 푸틴 대통령을 너무 막다른 길로 몰고 가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측면도 있고요. 대결이나 협상이냐를 놓고 서방이 분열하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핵 위협을 통해 노리는 바이기도 하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출국 고민도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다고 느낄 때 상당히 위험하고 무모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마이클 멀린 전 미국 합참 의장도 푸틴의 궁지에 몰린 동물이다.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네요. 문제는 푸틴 대통령을 위한 탈출구가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만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자극하지도 않는다는 현실주의 외교론. 앞으로의 전개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고려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데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는 앵커 브리핑 시간으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글로벌 마감 지수입니다. 휴일을 지나고 활짝 핀 주식시장을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뉴욕 증시가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압박 속에서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출 규제를 공개하면서 기술과 반도체 주식에서 돈이 대거 빠져나가는데요. 지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0.32%, 나스닥은 1.04%, S&P 500은 0.75% 하락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경고가 잇따랐습니다. JP모건의 CEO는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요. 연준 2인자 브레이너드는 금리를 계속해서 경기 제약적 수준으로 지속하겠다면서 위험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주식시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재개하면서 지정학적인 불안도 증시를 짓누르는데 한몫했습니다. 달러는 한 달 안에 최강세를 나타냈고요. 유가는 일단 경기 침체에 하락을 했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3.5% 급락하면서 2년 만에 최저로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들이 오늘 모두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3%, 퀄컴은 5%대 하락을 했죠.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리비안도 이날은 리콜 이슈로 급락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이슈 함께 체크해 보셨고요. 이어지는 코드와도 함께 해주시죠. 의미심장한 주식의 박지원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의미심장한 이슈는 러시아 전쟁 이슈입니다. 크림대교에서 트럭이 폭발하면서 3명이 숨졌다는 보도입니다. 그러면서 대교도 무너지고 화재가 났다는 외신인데요. 그리고 그 본문으로 들어가 보니 그 아래에서는 Hit Russians as theme. 이 대교가 붕괴되면서 푸틴의 성지로 불리는 대교의 붕괴는 러시아의 자존심도 크게 구겨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의 핵공격 시계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쪽에서는 보복을 입에 올리고 있고 그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보고 있습니다. 크림대교는 러시아 본토와 크림 반도를 잇는 유일한 군사 보급로입니다. 때문에 이 다리가 없으면 러시아군이 보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심각한 건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크림대교와 비교할 대안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푸틴은 궁지에 몰리고 있죠. 각 외신들은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70세 생일 바로 다음 날 벌어진 이번 사건은 특히 큰 모욕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미국 CNN 방송은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이 개인적 모욕으로 여기고 있으며 집요한
단호하게 보복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가드앤스에서는 궁지에 몰린 푸틴, 감정이 이성보다 앞설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세계가 우려한 즉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날 방산주 안에서 로키드 마틴은 1.49%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질 때 부각될 수 있는 한국 주식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한국의 의미심장한 주식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방산 기업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매일경제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방위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수출 호재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파른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방위 산업의 가파른 이익 증가 사이클이 2028년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보면서 방위 산업에 대한 중장기 비중 확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IBK투자증권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매수 리포트를 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4차례 발사하고 설계, 제작, 발사 기술을 이전받게 된다는 점에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카이와 정부 입찰 경쟁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친 끝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현재 향후연이 보유한 누리호의 차기 주인이 사실상 결정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9만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심장한 미국 주식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엔화 이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의 재개가 진전됨에 따라서 일본 경제가 반등했다는 ABC 뉴스의 기사입니다. 그 아래 요인 중 하나를 본문에서 보시면 amid cheap yen인데요. 엔화의 하락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죠. 엔화는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여행객들에게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일본은행은 엔화 약세가 단기적으로 볼 때 수입 품목과 식품 등의 가격을 높이고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경제 활동을 오히려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다시 말해 엔화 약세 덕분에 국내 여행 소비가 확대되고 있고 성장을 위한 국내 투자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융 정책이 반대 노선을 타면서 엔화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일본은 정책을 유지하는 반면 미국의 예상 긴축 종료 시점은 내년 1분기로 이연되면서 엔화의 약세 흐름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엔화 약세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한국에서 무비자 입국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요. 의미심장한 한국 주식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심장한 한국 주식은 일본의 여행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11일부터죠. 일본을 방문할 때 비자를 받지 않고 체류할 수 있게 됐다는 한국일보의 보도입니다. 90일입니다. 패키지 여행이 아닌 개별 자유여행도 가능해진 거고요. 이렇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게 된 것은 2년 7개월 만입니다. 억눌렸던 수요 덕분인지 업계에서는 아시아권 관광객들의 일본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전체 여행의 해외여행 예약에 보면 40%가 일본이고요. 아직 중국 국경이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연휴나 연말 연시를 틈타서 일본 여행 을 가려는 소비자가 폭증하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일본 정부도 식사 쿠폰과 대중교통비 할인 등의 이벤트를 내세우면서 해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그 시너지는 더 커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항공사들의 시선은 그래서 일본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가장 큰 시장이었던 데다 다른 지역에 비해 여행 수요 회복세가 빠르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LCC 안에서 특히 일본 이용객이 많은 제주항공 보겠습니다. 제주항공이 이번 달부터 노선을 증편 운항을 했죠. 그리고 동계 스케줄이 시작되는 10월 30일부터는 김포, 오사카, 인천, 삿포로 노선을 재운항하는데요. 제주항공은 이처럼 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곳에 발맞춰서 일본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의 일본 노선 예약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도쿄 노선의 경우 9월 5일부터 10월 기준으로 예약률이 40%대였는데 일본 정부가 비자 면제 조치를 발표한 9월 23일 기준으로는 예약률이 70%대로 급증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이슈 통해서 또 한국 시장까지 알아보는 의미심장한 주식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혁은의 텐텐텐입니다. 아니 못 본 사이에 머리도 하시고 더 세련되셨어요. 네. 자, 요즘 좀 연휴가 좀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세련되지셨는데 입술이 너무 파래서 혹시 오시는 길 추우셨죠, 많이? 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더라고요. 뭐 이 정도면 옛날에는 좀 덥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되게 춥다? 뭐 이런 느낌. 한파의 기운이 더 빨리 찾아오고 있고 우리 증시까지도 한파의 기운이 가득하게 담겨 있습니다. 고용지표 호저가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약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FOMC 의사록도 이번 주에 공개되고 많은 연준들의 발언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그렇다면 펀더멘털과 추세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은 또 장바구니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좀 종목들 거의 다 시장이 이렇게 불안할 때는 확실히 테마별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상승하는 업종들 찾기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나마 그 안에서도 좀 버텨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로봇주들이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신 로보티즈 볼게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 기대감 계속해서 더 커지는 건가요? 네네. 지금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에 흑자 전환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싹트고 있습니다. 시장에 급락이 나오지 않으면 그래도 그나마 선박이 줄 수 있는 종목으로 로보티즈 저희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PG입니다. 감속기 빼놓을 수 없겠죠. 앞으로 로봇 산업이 더욱더 확대될수록 감속기 수요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그리고 또 이제 감속기. 오늘도 이렇게 두 종목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시장이 너무 내리고 있어서 사실 어떤 종목을 골라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안에서 두 종목을 선별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 최근에 좋은 이슈들 많았습니다. 자사주 소각도 있었고 미래 먹거리 육성으로 전기차 쪽도 있고 쇼커버링이 있으면서 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다만 석유 화학 업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서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고민되실 것 같은데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이 종목은 금요일 날 또 큰 시세가 나왔던 만큼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고 좀 조정을 보이며 저평가 시점에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 대해서 알아봤고요. 목표가 14만 4천 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두님께서도 금호석유 꼭 상승하길 바랍니다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는 그 안에서 종목을 찾아야 되잖아요. LIG 넥스원 수주 파이프라인이 굉장하고 실적도 탄탄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 실적과 수주가 있다면 2차 상승기 좀 누릴 수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이제 방산주에 대한 이제 평가들이 뭐 계속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있죠. 최근에 우리 그 기업 전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고민해봐야 하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LIG 넥스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88,000원입니다. 지금이 바닥이고 오후장에는 더 상승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혁은의 텐텐텐이었습니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삼성증권에서 NDR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좋은 실적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연말까지 쉽지 않지만 그 이후 어떤 방향들이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기업은 포스코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22% 하락하면서 22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0월 3일부터 7일간이죠. 5일간 이 미국 주요 기관 투자자들과 NDR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그 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특히 포항공장 침수로 인한 단기 실적 둔화 우려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자본 배분의 전략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고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에 조금 더 주목했다는 점입니다. 리포트를 자세히 들어가 보면 철강
산업의 사이클은 이미 공급 과잉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의 현재 주가는 저평가된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포항 공장 침수 사고가 분명 단기적인 실적 둔화를 자아낼 수는 있지만 결국 시간이 해결해줄 이슈임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주가 하락에 대해 중장기 관점에서 충분하게 매수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이건 매수고요. 목표 주가 35만 원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회사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현재 0.82% 상승하면서 97,800원에 거래 중이네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매수 의견과 또 목표 주가 14만 원을 유지합니다. 지난 두 달간의 주가 하락은 핵심 고객사죠. SK온의 자금 조달 이슈와 IRA 법안, 그리고 한국 양극재 업체의 미국 기술 수출 불승인 관련해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양극재 출하량은 앞으로 고객사들의 증설과 또 전기차 판매량 증가와 맞물리면서 내년에도 크게 늘면서 다시 말해 올해 대비해서 41% 더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6년까지 양극재 55만 톤 생산 능력 확보 계획에 맞춰서 투자를 계속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면 지금 충분하게 매수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핵심 양극재 업체로서의 위상은 굳건한 에코프로비엠이죠. 매수 의견 함께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 14만 원 제시합니다. 마지막 기업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아이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4,5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혈당 측정기를 개발 제조하는 아이센스입니다.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러나 비용 대부분이 향후 성장의 발판이 되는 연구개발 사업과 또 공장 증설 등에 쓰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실적 저하로만 볼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임상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면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게 높다는 평가인데요. 아이센스가 힘을 쏟고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는 센서를 피부 아래 피하 지방에 위치시켜서 연속해서 혈당값을 측정하는 제품인데요. 손가락 끝에서 피를 내 혈당을 측정하는 BGM과 다릅니다. 전체 혈당 측정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10%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50%, 5배가량 올랐고요. 앞으로도 업계에서는 CGM 시장이 2026년까지는 연평균 약 27%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아이센스의 내년 영업이익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CGM의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인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다만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돈줄 리포트 알아보셨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